12살의 동생을 구하다 얼굴에 흉터가 생긴 여자. 외면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습니다. 35까지 아무도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을 거라 믿었죠. 그런 그녀에게 한 남자가 말합니다. 흉터요? 그게 뭐 어때서요? 저는 당신 눈이 좋아요. 운명 같은 사랑으로 결혼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실직하고 그녀마저 회사에서 잘립니다. 통장 잔고 300만 원, 갓 돌진한 아이까지. 이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넘길까요? 그리고 무엇이 이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울까요? 착한 남편의 묵묵한 지지와 아내의 독한 성실함이 만들어낸 기적. 흉터보다 깊은 사랑,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과 행복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남들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화장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거울 앞에 서면 왼쪽 볼에서 턱까지 이어지는 흉터가 보입니다. 12살 때 집에 불이 났어요. 동생 보미를 안고 뛰어나오다 무너진 천장에 얼굴을 다쳤습니다. 파운데이션을 꺼냅니다. 컨실러, 컬러 코렉터, 세팅 파우더. 매일 아침 같은 순서로 흉터를 덮어요. 완벽하게 가려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덜 보이게는 할 수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서연. 올해 36입니다. 중소식품회사의 영업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직급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대리입니다. 사람들은 제 흉터를 보면 2가지 반응을 해요. 시선을 피하거나 너무 뻔하게 쳐다보거나 어느 쪽이든 저는 익숙해졌습니다. 24년을 이 얼굴로 살았으니까요. 25에 처음 사귄 남자가 있었어요. 3개월 만에 헤어졌습니다. 그 남자가 말했거든요. 불 꺼도 그 흉터가 손에 느껴진다고. 미안한데 못하겠다고. 그 뒤로 저는 연애를 포기했어요. 누군가 다가오면 먼저 벽을 세웠습니다. 상처받기 전에 밀어내는 게 편했거든요. 혼자가 익숙해지면 외롭지 않을 줄 알았어요. 30이 넘고 35이 넘었습니다. 친정 엄마는 자주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봄이 구하려다 다친 거라면서요. 봄이는 예쁘게 잘 컸는데 언니만 이렇게 됐다면서요. 봄이 제 동생이에요. 지금 33. 예쁜 얼굴로 자라서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흉터 하나 없이요. 제가 품에 안고 나왔으니까요. 저는 동생이 잘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다친 건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살렸으니까요. 그게 언니니까요. 하지만 가끔 거울을 볼 때면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혼자 사는 걸까? 누군가 이 얼굴을 사랑해 줄 수 있을까? 35겨울. 그날도 저는 새벽에 일어나 흉터를 가리고 출근했습니다. 바람이 매서웠어요. 코트깃을 세우고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데 누군가 제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진 남자였어요. 서류 가방이 열리면서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그 남자를 봤어요. 도와드릴까요? 제가 먼저 말을 건 건 처음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 남자의 당황한 얼굴이 안쓰러워 보였거든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제 얼굴을요. 제 흉터를요. 보통 사람들은 이 순간 시선을 피해요. 아니면 너무 뻔하게 쳐다보거나요. 그런데 그 남자는 달랐습니다. 그냥 웃었어요. 민망한 듯이 하지만 따뜻하게. 마치 제 흉터가 없는 것처럼. 아니, 흉터가 있어도 상관없다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남자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줍는 걸 도왔습니다. 그게 도연이와의 첫 만남이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도연이는 작은 인쇄소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중요한 거래처에 샘플을 가져가는 길이었대요. 긴장해서 빙판길도 못 보고 넘어진 거죠. 운명이란 게 있다면 그날 아침이 그랬을 거예요. 저는 평소에 그 길로 다니지 않거든요. 그날따라 평소 가던 길에 공사가 있어서 돌아간 거였습니다. 만약 그 길로 가지 않았다면, 만약 그 남자가 넘어지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그냥 지나쳤다면, 저는 평생 혼자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를 그 자리에 세웠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눈에서 연민이 아닌 따뜻함을 받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제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남자를 다시 만난 건 2주 뒤였습니다. 회사 근처 편의점에서였어요. 점심시간에 삼각김밥을 사러 갔는데 계산대 앞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날 넘어졌던 남자였어요. 저는 모른 척 하려고 했습니다. 굳이 아는 척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남자가 먼저 저를 알아봤어요. 아, 그날 도와주셨던 분이시죠? 남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날 서류 다 젖을 뻔했는데 덕분에 계약도 잘 됐어요. 남자는 수다스러웠습니다. 저는 원래 말이 없는 편인데 남자는 혼자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자기 이름은 박도연이고 근처 인쇄소에서 일한다고, 오늘은 거래처 납품하러 이 동네 왔다고. 저는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보통 낯선 사람이 말을 걸면 빨리 피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혹시 밥 드셨어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삼각김밥을 들어 보였어요. 아, 그거 드시려고요? 근데 저기 국밥집 진짜 맛있어요. 혼자 먹기 그러면 같이 가실래요? 저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입을 열어 아니요라고 말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말이 안 나왔습니다. 남자의 눈이 너무 맑았거든요. 거기에 동정이나 연민 같은 게 없었어요. 그냥 밥같이 먹고 싶다는 단순한 마음만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낯선 남자와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국밥집은 정말 맛있었어요. 남자는 계속 이야기했고 저는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다 남자가 갑자기 물었어요. 근데 저 왜 안 쳐다보세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사실 일부러 고개를 숙이고 있었거든요. 왼쪽 흉터가 덜 보이게요. 저 얼굴에 흉터가 있어서요.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먼저 흉터 이야기를 꺼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 사람한테는 솔직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저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흉터가 다 보이게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처음 봤을 때부터 봤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근데 그게 왜요? 밥 맛있게 먹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울 것 같았어요. 진짜 사랑은 흉터를 못 본 척하는 게 아니래요. 흉터를 보고도 그 사람을 온전히 바라보는 거래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남자는 제 흉터를 봤어요. 하지만 흉터 너머의 저를 봐줬습니다. 밥을 다 먹고 헤어질 때 남자가 물었어요. 다음에 또 만나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35회를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흉터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오늘은 덜 싫었어요. 누군가 이 얼굴을 봐줬다는 것.
그것만으로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또 선 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엄마 말을 끊었어요. 엄마, 나 오늘 남자 만났어. 전화기 너머로 엄마가 숨을 멈추는 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아, 진짜? 네, 진짜요.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불이 나던 날 꿈이었어요. 12살의 제가 보미를 안고 뛰어나왔습니다. 천장이 무너지고 얼굴에 불이 닿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잠에서 깨니 새벽이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제 인생에 아침이 오고 있다는 걸요. 도연이와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2번. 한 달이 지나니 거의 매일 연락했어요. 도연이는 참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 있나 싶었어요. 38인데 아직도 만화책을 좋아했습니다. 길고양이를 보면 꼭 참치캔을 사서 줬어요. 편의점 알바생한테도 꼭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도연이가 신기했어요. 세상이 이 사람을 안 망가뜨렸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착하기만 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도연이의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어요. 작은 인쇄소에서 일하는데 월급이 많지 않았습니다. 원룸에서 혼자 살았고 저축도 별로 없었어요.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는데 오히려 도연이가 용돈을 보내드리는 형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건만 보면 결혼 상대로는 부족했어요. 나이 38배 인쇄소 직원. 집도 차도 없고 미래가 불투명했습니다. 친정 엄마는 반대했어요. 서연아, 그 사람 뭐 가진 게 있어? 너는 흉터 때문에 늦게 시집가는 거잖아. 그래도 조건은 좀 봐야지. 엄마 말도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랬어요. 근데 저는 생각했어요. 조건 좋은 사람이 제 흉터를 봐줄까? 학벌 좋고 돈 많은 사람이 저한테 관심이나 있을까? 제 인생에서 저를 온전히 봐준 사람은 도연이가 처음이었습니다. 그게 다른 어떤 조건보다 중요했어요. 어느 날 도연이와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벚꽃이 막 피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가 멈춰서더니 저를 봤어요. 서연아. 네. 나 돈이 별로 없어. 알아요. 집도 없고 차도 없어. 알아요. 근데 나 너 진짜 좋아해. 저도 알아요. 도연이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나랑 결혼해 줄래? 저는 도연이를 봤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햇살이 도연이 얼굴에 비쳤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네. 프로포즈는 그게 끝이었습니다. 반지도 없었고 무릎도 꿇지 않았어요. 레스토랑도 아니고 그냥 공원 벤치 앞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도연이다웠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진심이 담긴, 부족하지만 따뜻한. 저는 그날 집에 가서 울었습니다. 35해를 살면서 누군가 저한테 결혼하자고 할 줄 몰랐거든요. 흉터 때문에 평생 혼자일 줄 알았어요. 근데 누군가 저를 원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했어요.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해. 엄마가 한숨을 쉬었어요. 서연아, 그 사람이랑 어떻게 살려고? 몰라요. 근데 할 거예요. 저는 처음으로 엄마한테 맞섰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걸 선택했어요. 6개월 뒤 저희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소박하게 식을 올렸어요. 하객은 50명도 안 됐습니다.
신혼집은 투룸 빌라였어요. 전세 5천만 원. 제 저축이랑 도연이 저축 합쳐서 겨우 마련했습니다. 신혼여행은 못 갔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대신 근처 찜질방에서 하루 묵었습니다. 찜질방 바닥에 누워서 도연이가 말했어요. 미안해. 신혼여행도 못 보내주고.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여기가 좋아. 진짜였어요. 비싼 호텔보다 도연이 옆이 좋았습니다. 해외여행보다 이 사람과 찜질방 바닥이 좋았어요. 그때는 정말 그랬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어요. 현실이 얼마나 혹독한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석 달 만에 도연이가 다니던 인쇄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사장님이 빚을 감당 못하고 도망갔대요.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습니다. 밀린 월급도 못 받았어요. 도연이가 집에 와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다른 데 알아보면 된다고. 내 월급이 있으니까 당장은 괜찮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제 월급이 많지 않았거든요. 월 220만 원. 월세 50만 원 내고 공과금 내고 생활비 쓰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도연이는 바로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잘 안 됐어요. 나이가 걸렸습니다. 39에 인쇄소 경력밖에 없는 사람을 뽑는 데가 별로 없었어요. 면접을 봐도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도연이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내가 능력이 없어서. 도연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이 사람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세상이 이 사람한테 기회를 안 주는 거였습니다. 저는 야근을 늘렸어요. 야근 수당이라도 더 받으려고요. 주말에도 출근했습니다. 그러다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임신이에요. 축하합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기쁘면서도 두려웠어요. 이 상황에서 아이를요? 집에 와서 도연이한테 말했습니다. 도연이는 울었어요. 기뻐서 운 건지 미안해서 운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아이가 생기니까 더 급해졌어요. 도연이는 더 열심히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아무데나 좋다고 했어요. 알바라도 좋다고. 결국 도연이는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 배달이요. 새벽부터 밤까지 배달을 뛰었어요. 하지만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벌 때는 200만 원, 적을 때는 100만 원도 안 됐어요. 기름값이랑 오토바이 할부금 빼면 남는 게 얼마 없었습니다. 저는 임신한 몸으로 회사에 다녔어요. 입덧이 심했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쉬면 월급이 깎이니까요. 그렇게 버텁디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어요. 도연이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서윤이. 서연이랑 비슷하게 지었다고 했어요. 서윤이 얼굴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겪은 서름을 안 겪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출산 후 한 달 쉬고 복직했습니다. 육아휴직을 쓰고 싶었지만 못 썼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도연이가 낮에 서윤이를 봤습니다. 밤에는 배달을 나갔어요. 저는 출근하고 퇴근해서 서윤이를 봤습니다. 잠은 서너 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서윤이가 돌이 됐어요. 돌잔치는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그냥 집에서 케이크 하나 사다가 촛불 불었어요. 도연이랑 저랑 서윤이랑 셋이서. 그날 밤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너만 고생시키고. 저는 도연이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우리 같이 하는 거야.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지쳐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였어요. 이렇게 평생 사는 건가?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어요. 도연이가 상처받을까 봐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바닥이 아니라는 걸요. 진짜 힘든 건 이제부터였습니다. 서윤이가 돌이 지나고 얼마 안 돼서 제가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저도 대상이었어요. 5년 다닌 회사였는데 하루아침에 잘렸습니다. 퇴직금 500만 원 받고 나왔어요. 집에 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수입이 하나도 없는데. 도연이한테 말하기가 무서웠어요. 이 사람도 힘든데 제가 더 짐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에 도연이가 배달 끝내고 들어왔을 때 저는 말했어요. 나 오늘 회사에서 잘렸어. 도연이가 멈췄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다가와서 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더 잘 벌었으면 내가 이런 일 안 당했을 텐데. 저는 도연이 품에서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앉아서 계산을 했어요. 통장 잔고를 다 합쳐도 300만 원이 안 됐습니다. 퇴직금 500만 원 합쳐서 800만 원. 월세, 공과금, 생활비 하면 석 달도 못 버텨요. 어떻게 하지? 저는 막막했습니다. 다시 취업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았어요. 나이 37에 경력 단절 여성. 게다가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디서 뽑아주겠어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이력서를 쓰고 공고를 찾아봤어요. 면접도 몇 군데 봤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아이 있으시죠? 야근 가능하세요?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을 못했거든요. 절박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했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에서 뭘 제일 잘했는지. 저는 영업부에서 일했어요. 거래처 관리하고, 납품 조율하고, 클레임 처리하고,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흉터 때문에 처음에는 영업이 어려웠어요. 사람들이 제 얼굴을 보고 당황하니까요. 하지만 5년 하다 보니 요령이 생겼습니다. 먼저 제 얼굴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릴 때 화재로 다쳤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면 상대방도 편해졌습니다. 오히려 기억에 남는 영업사원이 됐어요. 그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사람을 만나는데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물건 파는 것도 할 줄 알았습니다. 뭔가를 팔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머리에 맴돌았어요. 도연이한테 말했습니다. 나 장사해볼까? 도연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장사? 무슨 장사? 저는 솔직히 정해진 게 없었습니다. 그냥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뭔가를 팔면 될 것 같아. 내가 영업 오래 했잖아. 도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나는 뭐든 도와줄게. 그 말이 힘이 됐어요. 도연이는 능력은 없을지 몰라도 항상 제 편이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건지 그때는 다 몰랐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창업을 해보기로요. 실패하면 어떡해. 그 생각이 안 든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그냥 굶어 죽는 거였습니다. 뭐라도 해야 했어요. 퇴직금 500만 원. 그게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일주일을 고민했어요. 인터넷을 뒤지고 창업 카페를 돌아다니고 뭘 팔아야 할지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발견했어요. 수제 반찬이었습니다. 수제 반찬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
자본이 적게 들었습니다. 주방이랑 냉장고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저희 집에 이미 있는 거였죠. 둘째, 제가 요리를 할 줄 알았습니다. 대단한 수준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엄마 대신 밥을 해왔거든요. 봄이 밥 차리고 아빠 반찬 만들고 기본은 됐습니다. 셋째, 수요가 있었어요.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노인 가구, 반찬 만들 시간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저희 동네는 빌라랑 원룸이 많았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았죠.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름은 서연이네 반찬으로 정했어요. 단순하지만 정감 있게요. 메뉴는 10가지로 시작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어묵볶음, 감자조림,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계란말이, 제육볶음, 불고기, 된장찌개. 집에서 흔히 먹는 반찬들이요. 가격은 최대한 저렴하게 책정했어요. 반찬 하나에 3,000원에서 5,000원. 저렴하지만 양은 넉넉하게요. 판매는 온라인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랑 당근마켓을 활용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홍보비는 0원이었습니다. 도연이가 도와줬어요. 배달할 때 쓰던 오토바이로 배달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제가 반찬을 만들고 저녁에 도연이가 배달하는 구조였어요. 퇴직금 500만 원 중 200만 원으로 재료를 샀습니다. 남은 300만 원은 비상금으로 남겨뒀어요. 첫날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왔어요. 신선한 재료를 최대한 싸게 사려고 발품을 팔았습니다. 집에 와서 요리를 시작했어요. 김치부터 담갔습니다. 양념을 버무리고 배추를 절이고 어릴 때 엄마한테 배운 대로 했어요. 서윤이가 울면 잠깐 달래고 다시 요리했습니다. 도연이가 낮잠 재워주고 저는 계속 요리했어요. 저녁이 될 때쯤 반찬 10가지가 완성됐습니다. 용기에 담아서 사진을 찍었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서연이네 반찬 오픈합니다. 직접 만든 수제 반찬 배달해드려요. 정성 담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첫날 주문은 0건이었습니다. 둘째 날도 0건, 셋째 날도 0건. 일주일이 지나도 주문이 없었어요. 만들어둔 반찬이 상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잘못된 선택인 걸까? 괜히 시작한 걸까? 도연이가 저녁에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주문 왔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없어. 도연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시작이잖아. 알려지려면 시간이 걸리지. 도연이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돈은 빠져나가는데 수입이 없었으니까요. 열흘째 되는 날, 드디어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제육볶음 1개, 김치 1개 주문합니다. 저는 휴대폰을 보고 소리를 질렀어요. 도연이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주문 왔어. 진짜? 도연이도 좋아했어요. 저희는 거실에서 춤을 췄습니다. 서윤이가 신기한 듯 저희를 쳐다봤어요. 첫 주문 금액은 8,000원이었습니다. 배달비 3,000원 포함해서 11,000원. 재료비 빼면 남는 건 5,000원도 안 됐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제 반찬을 사줬다는 것. 그게 중요했어요. 저는 정성껏 포장했습니다. 손편지도 넣었어요. 첫 주문 감사합니다.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도연이가 배달을 갔습니다. 30분 뒤에 돌아왔어요. 손님이 뭐래? 고맙대. 맛있게 먹겠대. 저는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편하게 잤어요. 다음 날 그 손님이 후기를 남겼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어머니 반찬 같아요. 또 시켜 먹을게요.
그 후기를 보고 저는 울었습니다. 어머니 반찬 같다니.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첫걸음이었습니다. 아직 한참 멀었지만 시작은 했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이 길이 맞다는 거리요. 첫 주문 이후로 조금씩 주문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이 났어요. 첫 손님이 친구한테 소개하고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한테 소개하고 한 달 뒤에는 하루에 서너 건씩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어요. 하루 매출 5만 원 정도. 재료비랑 배달비 빼면 남는 건 2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월 60만 원. 여전히 부족했어요. 하지만 영원보다는 나았습니다. 뭐라도 벌고 있다는 게 중요했어요. 그때 친정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너 장사한다며? 네. 뭘 파는데? 반찬이요. 엄마가 한숨을 쉬었어요. 반찬 팔아서 뭐가 되겠어? 그 나이에 노점상이나 다름없잖아. 엄마 말이 상처가 됐습니다. 하지만 대꾸하지 않았어요. 설명해봐야 이해 못할 거였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엄마가 집에 왔습니다. 손에 큰 봉지를 들고요. 뭐예요, 이게? 엄마가 봉지를 풀었어요. 고춧가루, 된장, 참기름. 전부 시골에서 가져온 거였습니다. 네 반찬에 이거 써라. 직접 농사 지은 거야. 이게 더 맛있어. 엄마가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엄마 방식의 응원이라는 거리요. 고마워요, 엄마. 고맙긴.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 엄마가 그날 하루 종일 저랑 같이 반찬을 만들었어요. 김치 담그는 법, 나물 무치는 법, 찌개 끓이는 법. 엄마 비법을 다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맛있어. 여기에 설탕 조금 넣으면 감칠맛 나. 이건 내 할머니한테 배운 거야. 저는 열심히 따라했어요. 엄마 옆에서 배우는 게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녁에 엄마가 돌아갔어요. 현관에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네. 힘들면 말해라.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도 울 것 같았습니다. 네, 엄마. 그날 이후로 엄마가 한 달에 한 번씩 재료를 보내줬어요. 고춧가루, 된장, 고추장, 들기름. 시골에서 직접 농사 지은 것들이요. 그 재료로 반찬을 만드니까 맛이 달라졌습니다. 손님들이 알아봤어요. 김치 맛이 예전이랑 달라요. 더 맛있어졌어요. 된장찌개가 진짜 시골 맛이에요. 후기가 좋아지니까 주문도 늘었습니다. 봄이도 도와줬어요. 동생 봄이요. 봄이가 어느 날 집에 왔습니다. 언니, 나 인스타 좀 아는데 내가 홍보 좀 해줄까? 봄이는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었어요. SNS를 잘 다뤘습니다. 봄이가 제 인스타그램을 바꿔줬어요. 사진 찍는 법, 해시태그 다는 법, 스토리 올리는 법. 전문가처럼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봄이가 자기 인스타에 제 반찬을 올렸어요. 봄이 팔로워가 2,000명이었거든요. 거기서 주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언니, 이거 진짜 맛있다. 내가 보증할게. 봄이가 그렇게 올렸어요. 댓글이 100개 넘게 달렸습니다. 저는 봄이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고맙긴. 언니가 나 살려줬잖아. 나는 이것밖에 못해. 봄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그 불나던 날, 제가 봄이를 안고 뛰어나왔잖아요. 그때 저는 봄이를 살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봄이도 저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게 그런 거였어요. 서로 살리는 거. 도연이는 묵묵히 배달을 했습니다. 낮에는 서윤이를 보고 저녁에는 배달을 뛰었어요. 새벽에 들어와서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도연아, 힘들지? 괜찮아. 서연이가 더 힘들어.
도연이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저한테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가족.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요. 제가 흉터 때문에 세상을 피해 살 때 저는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저한테는 엄마가 있고 보미가 있고 도연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서윤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붙잡아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창업 3개월 차, 월 매출이 2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순이익은 80만 원 정도였어요. 여전히 부족했지만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했어요. 가족을 위해서, 나를 믿어준 사람들을 위해서. 반찬 장사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월 매출이 500만 원을 넘었어요. 순이익은 150만 원 정도. 도연이 배달 수입까지 합치면 월 300만 원 가까이 벌었습니다. 처음 생각하면 대단한 성장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문이 너무 많아졌어요. 저 혼자 감당이 안 됐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요리를 해도 물량을 못 맞췄어요. 주문을 거절해야 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몸이 축났어요. 손목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팠습니다. 밤에 누우면 온몸이 쑤셨어요. 도연이가 걱정했습니다. 서연아, 좀 쉬어. 이러다 쓰러져. 쉴 수가 없었어요. 주문을 거절하면 손님을 잃는 거니까요. 한번 잃은 손님은 다시 안 오거든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간을 넓히자. 사람을 쓰자. 하지만 돈이 문제였어요. 가게를 얻으려면 보증금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을 쓰려면 인건비가 필요했어요. 저희한테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때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대출 받자. 대출이요? 응. 소상공인 대출 있잖아.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 저는 대출이라는 말에 겁이 났어요. 빚을 지는 게 무서웠거든요. 만약 망하면 어떡해. 하지만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지금 내가 하는 거 보면 망할 것 같아? 손님이 줄을 서잖아. 이건 투자야. 빚이 아니라. 도연이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소상공인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면담을 보고 사업계획서를 냈어요. 2주 뒤에 승인이 났습니다. 3천만 원. 그 돈으로 가게를 얻었어요. 집 근처 상가 1층, 10평짜리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80만 원. 남은 돈으로 주방 설비를 갖췄어요. 대형 냉장고, 가스레인지, 조리대. 중고로 샀지만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뽑았습니다. 파트타임 아주머니 한 분. 동네에서 오래 식당 일하신 분이었어요. 김 사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더 빨라요. 아주머니가 저한테 요령을 알려줬습니다. 저는 열심히 배웠어요. 가게를 열고 첫 달, 매출이 8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손님들이 직접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배달만 하다가 매장 판매도 시작했거든요. 포장해서 가져가는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었어요. 서연이네 반찬이라고 쓰인 간판을 보면 뿌듯했습니다. 내 가게라는 게 실감이 났어요. 하지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손님 한 분이 컴플레인을 걸었어요. 이거 맛이 이상해요. 상한 것 같아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신선한 재료로 그날 아침에 만든 건데요. 죄송합니다. 새 걸로 바꿔드릴게요. 아니, 됐어요. 환불해주세요. 저는 환불해드렸습니다. 손님이 나가고 나서 반찬을 확인해 봤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 손님은 원래 컴플레인을 자주 거는 분이었대요. 공짜로 얻어먹으려고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장사하면 그런 일도 있는 거니까요. 또 다른 날은 배달 사고가 났어요. 도연이가 오토바이로 배달하다가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반찬이 다 쏟아졌습니다. 저는 급하게 다시 만들어서 배달했어요. 손님한테 사과하고 서비스도 넣어드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연이 상처에 약을 발라주면서 말했어요. 도연아, 미안해. 내가 너무 무리하게 시키는 것 같아. 도연이가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같이 하는 거잖아. 나 괜찮아. 도연이 무릎에 피딱지가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를 위해서요. 저는 도연이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도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아, 우리 잘할 수 있어. 나 믿지? 응, 믿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 사람이랑 끝까지 가겠다고, 뭐가 됐든 함께 하겠다고. 가게를 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월 매출이 1,500만 원을 넘었어요. 순이익은 400만 원 정도. 대출 이자 갚고 월세 내고 인건비 주고도 남았습니다. 드디어 숨통이 트였어요. 서윤이가 4살이 됐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어요. 도연이가 아침에 데려다 주고 저녁에 데려왔습니다. 저는 낮에 가게에서 일하고 저녁에 서윤이를 봤어요. 예전보다 시간이 생겼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요. 어느 날 단골 손님이 물었어요. 사장님, 여기 반찬 진짜 맛있어요. 비결이 뭐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결이요? 그냥 정성이에요. 집에서 식구 먹이는 것처럼 만들어요. 그 말이 입소문을 탔어요. 집에서 식구 먹이는 것처럼 만드는 반찬집. 그게 저희 가게의 콘셉트가 됐습니다. 손님들이 늘었어요. 단골도 생기고 소개로 오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오셨어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였는데 저희 반찬이 손녀 반찬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께 서비스를 자주 드렸어요. 계란말이 하나, 나물 조금. 할머니가 고마워하실 때마다 저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 신문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지역 소상공인 성공 사례를 취재하고 있는데요. 서연이네 반찬 취재해도 될까요? 저는 놀랐습니다. 취재라니요. 저 같은 작은 가게를요. 기자가 가게에 왔어요. 사진도 찍고 인터뷰도 했습니다. 사장님, 창업하신 계기가 뭐예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회사에서 잘렸어요. 남편도 실직했고요. 아이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뭐라도 해야 했어요. 힘드셨겠네요. 네, 힘들었어요. 근데 가족이 도와줬어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장님 얼굴에 흉터가 있으신데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어릴 때 화재로 다쳤어요. 동생을 구하다가요. 이 흉터 때문에 결혼도 늦게 했어요. 35까지 혼자였거든요. 기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사연이 있으셨군요. 네.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좋은 사람 만났거든요. 이 흉터 보고도 저를 사랑해준 사람이요. 저는 웃었습니다. 기사가 나왔어요. 제목이 이랬습니다. 화재 흉터 딛고 일어선 반찬가게 사장님, 가족이 힘이에요. 기사에 제 사진이 실렸어요. 흉터가 그대로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됐어요. 사람들이 흉터 보고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근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응원합니다. 꼭 성공하세요. 사장님 화이팅! 댓글이 달렸어요. 응원 메시지도 많이 왔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더 늘었어요. 기사 보고 찾아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장님, 기사 봤어요. 응원하러 왔어요.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저는 울 것 같았습니다. 흉터, 저는 평생 이걸 숨기며 살았어요. 부끄러웠거든요. 사람들 시선이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흉터가 저의 스토리가 됐어요. 사람들이 저를 기억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숨기는 게 아니라 보여주니까 오히려 힘이 됐어요. 그날 밤 도연이한테 말했습니다. 도연아, 나 이제 흉터 안 부끄러워. 도연이가 웃었어요. 당연하지. 그 흉터 없었으면 내가 아니잖아. 저는 도연이를 안았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돈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걸 줬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가게가 잘 되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2호점을 내고 싶었어요. 손님들이 자꾸 물었거든요. 사장님, 우리 동네에도 좀 내주세요. 여기까지 오기 멀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2호점을 내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또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도연이는 신중했어요. 서연아, 너무 급하게 가지 말자. 지금도 잘 되고 있잖아. 하지만 저는 욕심이 났습니다. 지금이 기회 같았거든요. 이때 확장해야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결국 2호점을 냈습니다. 대출을 더 받았어요. 5천만 원. 2호점은 조금 떨어진 동네에 냈어요. 거기도 빌라가 많은 주거 지역이었습니다. 1호점이랑 비슷한 상권이라고 생각했어요. 직원도 더 뽑았습니다. 2호점 관리할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문제는 거기서 시작됐어요. 2호점이 잘 안 됐습니다. 1호점처럼 손님이 안 왔어요. 동네 분위기가 달랐거든요. 1호점은 단독주택이랑 빌라가 섞여 있어서 주민들이 친근했어요. 근데 2호점 동네는 오피스텔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녔고 동네 가게에 관심이 없었어요. 매출이 안 나왔습니다. 월세는 나가는데 수입이 없었어요. 직원 인건비도 부담이 됐습니다. 1호점 수익으로 2호점 적자를 메꿨어요. 그러다 보니 전체 수익이 줄었습니다. 대출 이자 내기도 빠듯해졌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았어요. 도연이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제가 무리한 거 알았거든요. 그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1호점 파트타임 아주머니가 갑자기 그만뒀어요. 손녀가 아파서 돌봐야 한다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빠지니까 감당이 안 됐어요. 급하게 새 직원을 뽑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문제였어요. 일을 대충 했습니다. 손님한테 불친절하고 위생도 신경 안 썼어요. 저한테는 잘하는 척하면서 제가 없으면 딴청 피웠습니다. 손님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요즘 맛이 예전 같지 않아요. 직원분이 좀 불친절하던데요. 저는 직원을 주해줬습니다. 하지만 잘 안 고쳐졌어요. 결국 한 달 만에 해고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단골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한번 실망한 손님은 다시 안 오거든요. 1호점 매출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밤에 잠을 못 잤어요. 통장을 보면 숫자가 줄어가고 있었습니다. 대출금은 그대로인데 수입이 줄었어요.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가 저녁에 들어와서 물었어요. 서연아, 요즘 많이 힘들지?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는 알았어요. 제가 괜찮지 않다는 거. 서연아, 나한테 말해. 뭐가 문제야? 저는 결국 다 털어놓았습니다. 2호점 적자, 직원 문제, 매출 하락. 숨기고 있던 것들을요. 도연이가 한참을 듣고 나서 말했어요. 그럼 2호점 접자. 뭐? 손해보더라도 접자. 더 끌면 더 힘들어져. 저는 망설였습니다. 2호점에 들어간 돈이 아까웠거든요. 여기서 접으면 투자한 게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돈은 다시 벌면 돼. 근데 내가 쓰러지면 안 돼. 그게 더 큰 손해야. 저는 도연이를 봤어요. 이 사람은 항상 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돈보다 저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접자. 그날 밤 저는 2호점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투자금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을 날렸어요. 빚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잘못된 걸 인정하니까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2호점을 접고 나서 한 달,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몸이 먼저 망가졌어요. 어느 날 아침 가게에서 일하다가 쓰러졌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지더니 정신을 잃었어요. 정신 차리니까 병원이었습니다. 도연이가 옆에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온몸에 힘이 없었거든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과로예요. 스트레스성 위경련이랑 빈혈. 당분간 쉬셔야 합니다. 쉬라고요. 어떻게 쉬어요? 가게가 있는데. 하지만 몸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일어나려고 해도 어지러웠어요. 손에 힘이 안 들어갔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3일을 입원했어요. 그 사이 가게는 도연이가 봤습니다. 배달도 하고 요리도 하고. 근데 도연이는 요리를 잘 못해요. 손님들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반찬 맛이 이상해요. 사장님 안 계세요? 저는 병원에서 휴대폰으로 후기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가는구나. 이게 정상인가? 퇴원하고 집에 왔어요. 서윤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아팠어? 응. 엄마 조금 아팠어. 서윤이가 저를 안았어요. 작은 손이 제 볼을 만졌습니다. 엄마 울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있었어요. 서윤아, 미안해. 엄마가 많이 못 놀아줘서. 서윤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엄마 아프지만 않으면 돼. 5살짜리 아이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서윤이를 안고 울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돈 벌겠다고 몸 망가뜨리고 아이도 못 챙기고. 이게 맞나? 그날 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이는 배달 나갔고 서윤이는 잠들었어요. 집이 조용했습니다. 통장을 봤어요. 잔고가 50만 원이었습니다. 대출 이자 내면 남는 게 없었어요. 카드값, 공과금, 월세. 다음 달에 낼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열심히 했잖아요. 최선을 다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 죽여서 울었어요. 서윤이 깨울까봐.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가 들어왔어요. 서연아? 도연이가 저를 봤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저를요. 도연이가 다가와서 저를 안았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안았습니다. 저는 도연이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참았던 것들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도연이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 같이 방법 찾자. 그 말이 저를 붙잡아줬습니다. 도연이가 없었으면 저는 정말 무너졌을 거예요. 그날 밤 저희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뭘 바꿔야 할지 답은 안 나왔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건 알았습니다. 바닥을 쳤을 때 옆에 누가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가게를 임시 휴업했습니다. 일주일만 쉬기로 했어요. 몸도 회복하고 머리도 식힐 겸요. 저는 집에서 누워 지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2호점을 안 냈으면, 욕심을 안 부렸으면, 처음부터 창업을 안 했으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면 다르게 했을까? 회사에서 잘린 그날, 돈이 없어서 막막하던 그날, 저는 뭐라도 해야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반찬 장사를 시작한 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 중에서요. 2호점을 낸 것도 그때는 맞는 것 같았어요. 손님이 늘어나고 있었고 확장해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그 순간에는 최선이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는 걸요. 지나간 건 바꿀 수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였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새벽 3시, 저는 잠이 안 와서 일어났어요. 거실에 나가니까 도연이가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뭐해? 도연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 서연아. 잠 안 와? 응. 너는? 나도.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었어. 뭘? 도연이가 노트북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말했어요. 서연아, 이런 거 있더라. 경영위기 소상공인 지원금. 우리 조건 되는 것 같아.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정부에서 어려운 소상공인한테 지원금을 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최대 500만 원. 이거 신청하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어. 도연이가 말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 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 무료로 전문가가 와서 경영 조언해 주는 거야. 저는 도연이를 봤습니다. 이 사람이 새벽까지 이런 걸 찾아보고 있었구나. 저 몰래요. 도연아? 응? 고마워. 도연이가 웃었어요. 고맙긴. 우리 일인데.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도연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돈을 못 버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니까.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너질 때 붙잡아주고, 밤새 방법을 찾아주고, 묵묵히 옆에 있어주고, 그게 능력이 아니면 뭐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면 뭐예요? 저는 도연이 손을 잡았어요. 도연아, 우리 다시 해보자. 도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같이 하자. 새벽 3시, 세상이 제일 어두운 시간이에요.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원금 신청하고 컨설팅 프로그램 신청하고 가게 재개 준비를 했습니다. 일주일 뒤 가게 문을 다시 열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돌아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많이 걱정했어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저를 기다려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요.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확실하게. 컨설팅 전문가가 가게에 왔습니다. 60대 남자분이었어요. 30년 넘게 요식업을 하신 분이래요.
은퇴하고 나서 소상공인 컨설팅을 하고 계셨습니다. 전문가가 가게를 둘러보고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장님, 문제가 보여요. 뭐예요? 너무 혼자 다 하려고 해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사장님이 요리하고, 포장하고, 손님 응대하고, 매출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 몸이 버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업도 안 커져요. 전문가가 계속 말했어요. 2호점 실패한 것도 그래서예요. 사장님이 분신술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시스템이요? 네. 사장님 없이도 돌아가는 구조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저는 가게에 제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제가 없으면 가게가 안 돌아가니까요. 전문가가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줬습니다. 메뉴를 줄이세요. 10가지가 아니라 5가지로. 대신 그 5가지를 완벽하게 만드세요. 레시피를 문서화하세요. 사장님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도 똑같이 만들 수 있게요. 직원을 잘 뽑으세요. 그리고 교육에 투자하세요. 사람이 재산이에요. 저는 전문가 조언을 다 적었어요. 그리고 하나씩 실행했습니다. 메뉴를 5가지로 줄였어요. 김치, 멸치볶음, 제육볶음, 계란말이, 된장찌개. 제일 잘 나가는 것들만 남겼습니다. 레시피를 문서로 만들었어요. 재료양, 조리시간, 불세기. 누가 봐도 따라 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직원을 새로 뽑았어요. 이번에는 신중하게요. 면접을 여러 번 보고 일 잘하는 분을 골랐습니다. 한 달 동안 그 직원을 교육했어요. 제 옆에서 같이 요리하면서 배우게 했습니다. 2달 뒤에는 그 직원이 혼자서도 반찬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매일 가게에 나가지 않아도 됐어요. 직원이 잘해주니까요. 저는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했습니다. 마케팅이랑 재무 관리요. 사장이 해야 할 일이요. 6개월이 지나니까 가게가 안정됐어요. 매출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월 1,000만 원을 넘었어요. 그리고 저는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저녁에 서윤이랑 놀 수 있게 됐어요. 주말에 도연이랑 외출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게 꿈 같았어요. 일에 치여서 가족이랑 시간을 못 보냈거든요. 도연이가 말했어요. 서연아, 요즘 표정이 좋아졌어. 그래? 응. 옛날에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요즘은 웃는 것 같아. 저는 웃었습니다. 진짜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실패가 저를 가르쳤습니다. 혼자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걸,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걸. 2호점 실패로 3천만 원을 날렸어요. 하지만 그 대가로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배움의 시작이에요. 창업 3년 차. 서연이네 반찬은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반찬 가게가 됐습니다. 월 매출 2천만 원, 순이익 600만 원, 직원 3명, 단골 손님 500명 이상. 숫자로 보면 대단해 보이지만 저한테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이거였습니다. 저녁에 가족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주말에 서윤이랑 공원에 갈 수 있다는 것. 도연이랑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이었어요. 어느 날 지역 방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상공인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저희 가게를 취재하고 싶대요. 저는 고민 없이 승낙했습니다. 촬영 날, 카메라가 가게에 들어왔어요. 저는 평소처럼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PD가 물었어요. 사장님, 창업하신 지 3년 됐죠? 비결이 뭐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결이요? 포기 안 한 거요. 수도 없이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때마다 버텼어요.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가족이요? 네. 남편이랑 딸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PD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장님 얼굴에 흉터가 있으신데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흉터를 만졌습니다. 어릴 때 화재로 다쳤어요. 동생을 구하다가요. 이 흉터 때문에 35가지 결혼을 못했어요. 못생겼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어떠세요? 저는 웃었어요. 지금은 훈장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살아온 증거요. 그리고 남편이 항상 말해요. 이 흉터가 없으면 제가 아니라고. 방송이 나갔습니다. 반응이 좋았어요. 응원 메시지가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이네 반찬을 프랜차이즈로 만들고 싶다고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게가 전국으로 퍼진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도연이랑 상의한 끝에 거절했어요. 이유요? 저는 크게 벌고 싶은 게 아니었거든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프랜차이즈 하면 또 바빠질 테니까요. 지금이 딱 좋았습니다. 적당히 벌고, 적당히 쉬고, 가족과 함께하고, 그게 저한테는 성공이었어요. 서윤이가 7살이 됐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입학식 날, 저랑 도연이가 서윤이 손을 잡고 학교에 갔습니다. 서윤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야. 우리 엄마가 반찬 가게 사장님이라고. 저는 웃었어요. 그래, 자랑해. 엄마, 그리고 엄마 얼굴도 자랑할 거야. 저는 멈칫했습니다. 엄마 얼굴? 응. 엄마 얼굴에 있는 이거. 친구들한테 말할 거야. 우리 엄마가 이모 구하다가 다쳤다고. 우리 엄마 영웅이라고. 저는 서윤이를 안고 울었어요. 이 아이가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자랑스러워한다는 것. 그게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큰 선물이었습니다. 도연이가 저희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서연아, 우리 잘 살고 있지? 응, 잘 살고 있어.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저희 결혼 10주년이에요. 아침에 눈을 떴더니 도연이가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어요. 거실에 풍선이 달려 있었습니다. 결혼 10주년 축하해요라고 적힌 현수막도요. 서윤이가 뛰어왔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 생일 아니야, 결혼 기념일이야. 아빠가 그러는데 똑같은 거래. 도연이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케이크를 들고요. 서연아, 결혼 10주년 축하해. 저는 웃었어요.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응. 서윤이랑 새벽에 일어나서 만들었어. 모양은 좀 이상한데 맛은 있을 거야. 케이크가 삐뚤빼뚤했어요. 크림도 엉망이었고 글씨도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예뻤어요. 촛불을 켜고 서윤이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도연이도 따라 불렀어요. 저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35의 저, 흉터 때문에 세상을 피해 살던 저, 평생 혼자일 거라고 생각하던 저, 그때의 저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괜찮아. 너를 사랑해줄 사람이 나타날 거야. 흉터를 보고도 웃어줄 사람이, 내 곁에서 함께 울어줄 사람이, 그리고 너는 강해질 거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거야. 가족을 지킬 거야. 흉터는 사라지지 않아. 하지만 그 흉터보다 깊은 사랑을 받게 될 거야. 저는 눈을 떴습니다. 촛불을 껐어요. 도연이가 물었어요. 뭐 빌었어? 저는 웃었습니다. 비밀. 서윤이가 케이크를 자르자고 졸랐어요. 저희는 함께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맛이 좀 이상했지만 행복했어요. 오후에 가게에 잠깐 들렀습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지만 직원들 얼굴이 보고 싶었어요. 사장님, 오늘 결혼 기념일이시라면서요? 축하드려요. 직원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했어요. 가게를 나와서 거리를 걸었습니다. 봄이었어요.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3년 전 이 자리에서 저는 막막했어요. 회사에서 잘리고 돈이 없고 앞이 안 보였습니다. 지금은 달라요. 가게가 있고 가족이 있고 내일이 기대됩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를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오늘은 결혼 10주년이에요. 10년 전 저는 흉터 때문에 세상을 피해 살았어요. 지금은 흉터를 자랑스러워해요. 제가 살아온 증거니까요. 제 곁에는 흉터를 보고도 웃어준 사람이 있어요. 능력은 없지만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사람이요. 그 사람 덕분에 저는 여기까지 왔어요. 흉터보다 깊은 사랑? 그게 제 인생이에요. 게시물을 올리고 휴대폰을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어디야? 가는 중. 빨리 와. 서윤이가 엄마 기다려. 알았어.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집에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진짜로요. 새벽은 가장 어두울 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아침은 반드시 와요. 저는 알아요. 내일도 모레도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흉터는 여전히 제 얼굴에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아요. 그 흉터보다 깊은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요.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흉터를 가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보이는 흉터든 보이지 않는 흉터든 우리는 모두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잊지 마세요. 흉터는 끝이 아니에요. 살아남았다는 증거예요. 버텨냈다는 훈장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흉터를 보고도 웃어줄 사람이 있어요. 당신을 온전히 사랑해줄 사람이 있어요. 아직 못 만났다면 기다리세요. 그 사람은 분명히 옵니다. 힘든 밤을 보내고 계신 분들, 새벽은 가장 어두울 때 끝이 납니다. 아침은 반드시 와요. 당신 편은 분명히 있어요. 지금 이 새벽에 같은 하늘 아래서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요.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대의 인생 라디오였습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 좋은 밤 되세요.